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전 세계를 굴러가게 하는 비상용 기름, 그러니까 최후의 보로로 남겨둔 원유가 전 세계적으로 딱 11일치밖에 안 남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죠. 네, 진짜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는 기업이 돈을 벌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합리적인 공식이 통한다고 믿잖아요. 평상시라면 당연히 그게 같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이나 그 거시경제적인 힘이 이 모든 공식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압도적이고 냉혹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 전략적 해상 전진, Strategic Naval Advance라는 자료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자산 재편 전략, 마지막으로 열흘간의 외교전 이후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투자 항해 지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가 우리의 지갑이랑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요약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의 출렁임이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다. 그럼 뭐죠? 거시경제적 환경, 즉 매크로의 완전한 체제 변화 서막에 우리가 서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아, 매크로의 체제 변화요? 본격적인 자산 전략을 논하기 전에 일단 지금 시장을 덮친 그 거시적 환경의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 다들 아시잖아요. 최고 지도자 사망이라는 극단적 전개가 있었고 그 이른바 장대한 분노 작전이 전개되면서 시장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뉴스 보면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그 열흘의 외교 덕분에 표면적으로는 단기적인 경색이 일부 완화된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표면적인 휴전 제스처 이면에는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식 시장이나 유가를 보면 전혀 안심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력 공백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동성 프리미엄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글로벌 공급망과 통화 정책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와, 역대 최고 수준이요. 그럼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다 영향을 받겠네요. 엄청난 영향을 받죠. 가장 치명적인 건 인플레이션의 경로 자체가 위로 재설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을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겠네요.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만 쳐다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니까 금리를 내릴 명분이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오히려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오겠지, 이런 과거의 향수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현 시점을 고금리이면서 시중에 돈은 마르는 저유동성 환경, 그 환경으로 완전히 판이 바뀐 체제 변화의 기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와, 이건 단순히 도로에 파인 웅덩이를 지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내비게이션 지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판이라면 실제로 이 체스말을 움직이는 주요 플레이어들의 속내를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4월 6일까지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화된 수싸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유예는 이 사태를 단순한 1대1 대결에서 3자 게임 이론, 그러니까 다인 게임으로 끌고 간 전략적 전환입니다. 다인 게임이요? 각 나라의 손익 계산이 엄청 복잡해지겠네요. 네, 각국의 손익을 수치화한 기대 보수를 보면 의도가 명확해져요. 미국은 독자적으로 강공을 펼칠 경우 짊어져야 할 손실을 피하려고
다국적 호위연합을 구축했습니다. 아, 자기들 혼자 총대 매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리스크 지수를 -6에서 -1로 대폭 낮췄습니다. 내상은 최소화하면서 상대방, 즉 이란의 해협 봉쇄 비용은 극대화하는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출혈은 줄이면서 상대를 말려 죽이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네요. 그럼 압박을 받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금 어떤 카드를 쥐고 있습니까? 전면전으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건 그들도 알 텐데요. 이란 입장에서도 전면전은 고체제 붕괴를 의미하니까요. 데이터상으로 전면전 돌입 시 이란의 기대 보수는 -5로 급락합니다. 그야말로 자멸에 가까운 타격이죠. 그럼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진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들은 전면전 대신에 해협 총확률을 부과한다거나 하는 비대칭 전술을 구사합니다. 협상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죠. 하지만 그것도 줄타기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교착 상태를 깰 제3의 플레이어, 즉 중재자가 등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죠. 바로 중국입니다. 마치 두 선수가 링 위에서 치고받고 싸우려는데 중국이 갑자기 타이머를 쥐인 심판으로 등판한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중국이 이 판에 끼어든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최우선 국익은 결국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입니다. 아, 중국의 거대한 제조업을 굴리려면 중동 원유가 필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극단적 충돌을 막고 이러한 체제의 붕괴를 방어하는 중재자 역할을 아주 선호합니다. 이 중재를 성공해내면 원유 공급망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미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까지 확보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완성될 때 중국이 얻는 전략적 보수는 +2에서 최대 +4까지 치솟습니다. 세 나라 중에 가장 큰 이득을 챙기면서 보수를 극대화하는 거죠. 각자의 철저한 손익 계산서가 아주 팽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이 벌어지는 실질적인 전장이 어딘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세계 경제의 목줄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아닙니까? 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무려 21%가 지나가는 초크 포인트입니다. 와, 21%면 진짜 어마어마한 비중이네요.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장은 이란의 협상력이 극대화된 상태를 지나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봉쇄 완화 경로로 이동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중재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유가, 특히 WTI 유가의 상단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잘 말리느냐에 달렸다는 거군요. 그 자료에 명시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그 파급력을 잘 보여주던데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4월 15일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는 단기 봉쇄 가정입니다. 이때 유가는 어느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WTI 유가가 배럴당 100.6달러에서 105.7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어우, 100달러 돌파도 엄청난 충격이긴 한데요. 그래도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AEA가 방출에 협조해주면 그나마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시적인 물가 충격선에서 끝나는 거죠. 다행이네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문제는 두 번째부터입니다. 봉쇄가 2개월을 넘겨서 4월 30일까지 지속될 경우인데요. 이때는 WTI가 111.2달러에서 121.4달러까지 급등합니다. 와, 120달러요. 이러면 단기 충격이 아니잖아요. 물가는 치솟는데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 진입하면 시장의 펀더멘터 자체가 잠식되기 시작하죠. 그럼 연준도 손을 쓸 수가 없겠네요. 경기를 살리자니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그 120달러짜리 유가가 불태우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연준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럼 가장 끔찍한 세 번째 시나리오, 5월 이후까지 장기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WTI가 130달러를 가볍게 상회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해서 글로벌 경제가 깊은 경기 침체, 즉 리세션에 완전히 진입하게 되는 거죠. 유가 130달러가 넘어가면 사실상 전 세계적인 경제 셧다운이 일어난다는 뜻이군요. 왜 중국의 중재가 유가의 천장을 결정한다고 하셨는지 확 체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보통 이렇게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를 조짐이 보이면 미국 정부가 창고에 쌓아둔 전략 비축률을 시장에 대량으로 풀어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예전 위기 때마다 늘 써오던 방식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왜 이토록 공포에 질려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설마 창고가 비어 있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비축률을 풀어서 가격을 통제했죠. 하지만 현재 미국의 공급 완충력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고갈이요? 네,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전략 비축류 SPR 잔량이 사상 최고치 대비 무려 마이너스 52%나 급감했습니다. 1984년 이후 최저치예요. 반토막도 안 남은 거죠.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남은 비축류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고작 11일이라고요? 네, 미국의 일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단 11일, 11days 분량에 불과합니다. 유가를 잡기 위해 시장에 쏟아부을 수 있는 물리적 탄환 자체가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와, 비축류가 11일치밖에 안 남았다니. 이건 뭐 단순히 기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해줄 완충 장치. 그러니까 쇼크 업서버가 완전히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충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그 충격이 물가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물가 기대치가 3.8%에서 4.2% 수준까지 밀려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겠네요. 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라도 훨씬 더 매파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하 경로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면 매파가 될 수밖에 없는 연준 입장에서는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구원투수도 없고 완충 장치도 없다면 당장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죠. 나스닥이 벌써 14% 하락한 가운데 시장의 바로미터인 S&P 500 역시 아주 위태로운 역사적 지지선 테스트에 직면했습니다. 방어선이 어디쯤으로 형성되어 있나요? 제1방어선, 그러니까 1차 심리적 지지선은 6,50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바닥, 이른바 진바닥은 고점 대비 14% 하락 지점인 6,200포인트로 봅니다. 6,200포인트요? 왜 하필 14% 하락 지점인가요? 과거 역사적인 주요 조정장들이 겪었던 평균 하락값을 반영한 수치거든요. 잠깐만요. 주식이 고점 대비 14%나 떨어지면 헐값에 살 기회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는 이른바 역발상 매수, 그러니까 바이 더 딥 전략을 쓰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박앤셀 기간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평상시에 단순한 조정장이라면 그 전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 동반 없이 성급하게 역발상 매수에 나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발생하는 10% 이상의 하락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기조로 넘어가는 체제 변화의 징후거든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섣불리 물타기를 하면 자본 손실 위험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없이 성급하게 물파기를 하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격이라는 경고군요. 네, 손이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무조건 2주간의 관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2주간 관망해야 한다면 시청자분들이 달력에 어떤 날짜들을 동그라미 치고 주시해야 할지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는 현재부터 4월 6일까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 공격유예 기한이네요. 네, 이른바 열흘의 외교 구간이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개입해서 조건부 타협을 모색하는 가장 중요한 탐색전식입니다. 만약 4월 6일을 넘기고도 실마리가 안 풀린다면요. 그래서 두 번째 분수령인 4월 15일이 중요해집니다. 이때가 단기 봉쇄의 한계점이거든요. WTI 유가가 100달러 선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IEA가 비축류 방출 공조를 해주는지 냉혹하게 테스트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결국 4월 15일이 우리 지갑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심판의 날이네요.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시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바뀌나요?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4월 30일 이후로는 위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WTI 120달러 상회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는 거죠. 아휴, 끔찍하네요. 결국 이 모든 구상의 현실성은 중국이 쥐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체제 생존 보증인 역할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는 경로와 시간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건해야 할까요? 대원칙부터 세워봅시다. 포트폴리오의 대원칙은 단 하나, 방호적 요새 구축입니다. 요새 구축이요? 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흙탕 속에서도 살아남을 생존력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요새를 짓기 전에 일단 짐부터 좀 버려야 할 텐데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회피 대상 1순위는 무엇입니까? 금리 상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고밸류에이션 기술주입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게 또 있는데 바로 미국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내에 있는 적자 기업들입니다. 마이너스 EPS를 기록하는 좀비 기업들이죠. 아, 비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야말로 저유동성, 고금리 환경의 가장 큰 희생양이잖아요. 대출 문턱 높아지면 바로 퇴출될 텐데 이런 데는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자칫하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대피할 전략적 목표, 즉 벙커를 찾아야겠죠. 어떤 벙커로 가야 됩니까? 첫째는 저유동성 환경에서도 스스로 돈을 버는 현금 흐름 창출 기업, 즉 우량주입니다. 둘째는 원자재나 배당 매력이 높은 필수 방어 섹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죠. 지금은 예쁜 유리멘탈의 성장주보다는 묵묵히 현금을 꼬박꼬박 벌어들이는 콘크리트 벙커 같은 우량주로 대피해야 할 시점이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어느 벙커로 짐을 옮기고 있을까요? 그들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섹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자금의 피난처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방어의 핵심인 에너지 및 정유 섹터입니다. 여기는 왜 인기가 많은 거죠? 유가 백워데이션 심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거든요. 당장 인도받는 원유가 더 비싸지니까 재무제표가 튼튼해지죠. 포트폴리오 기초 체력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아, 체력을 지키는 최전선이군요. 그럼 두 번째 섹터는요? 견고한 방어력을 갖춘 방어주, 즉 통신, 유틸리티, 헬스케어입니다. 특히 기관들이 주목하는 건 통신주예요. 통신주요? 그냥 경기 방어하는 얌전한 주식 아닌가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육지 연합 구축이나 AI 인프라 모멘텀을 탔거든요. 그래서 자본이득과 배당 매력을 겸비하고 있죠. 오, 통신주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모멘텀이라는 숨겨진 공격 무기까지 갖추고 있었군요. 기관들이 왜 이쪽으로 자금을 옮기는지 단번에 납득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터는 어딥니까?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한 산업재 및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주는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반짝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시적 테마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상시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방산주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방 세계의 안보 불안으로 인한 긴급 수주가 실질적인 기업 실적으로 치환되는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아,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실적이 찍히는 거군요. 에너지로 물가 상승 방어하고 통신과 헬스케어로 맷집 키우고 방산주로 구조적 성장을 누린다. 완벽한 요새 설계도네요. 자, 이게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확인해야 할 실전 지표 3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닥 확인 전까지는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하셨죠? 네, 지정학적 노이즈가 거치면 결국 우량주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반등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3대 지표를 모니터링하셔야 해요. 그 3대 지표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통항 데이터입니다.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원유 공급망의 물리적 복구 속도를 팩트로 점검하세요. 둘째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는 거고요. 급락하면 경기도나 우려로 전이되는 매크로 변곡점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란과 미국 간의 간접 협상 보도입니다. 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말 뇌리에 꽂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전 지표네요. 오늘 이 거대한 퍼즐을 다 맞추고 나니까 투자 전략을 넘어서는 아주 본질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만약에 이번 중동 사태에서 중국이 완벽한 중재자이자 체제 보증인으로 등극한다면 어떨까요?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글로벌 경찰의 권력이 완전히 이동하는 것은 아닐지, 이 부분도 우리가 향후 투자에서 깊게 고민해봐야 할 숙제 같습니다. 와, 세계 질서의 패권 교체를 시사하는 정말 날카롭고 무거운 통찰이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포성에 멈춘 뒤에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패권의 축이 이동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해본 시장 상황은 고장난 쇼크 옵서버를 달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처럼 아주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린 이 투자 항해 지도가 시청자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